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선두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을 때의 위험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연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4.5%로 4회 연속 유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로 예보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데 거품으로도 일단 수면 아래로 또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이틀 연속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매파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연 캐스터, AI가 계속 힘을 보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부터 파월 연준 의장까지 밤사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최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0.3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3%, 1.51% 오르면서 며칠간의 하락분을 완전히 반납한 채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오랜만에 모두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선두는 엔비디아가 달렸는데요. 오늘 엔비디아는 4.47% 오르면서 주가가 $900를 돌파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알파벳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활약으로 일라이릴리의 상승폭이 크진 않았던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브로드컴은 오늘 장에서 4.22% 올랐습니다. 이번 실적이 AI 랠리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발언한 데 이어 오늘은 상원에서 증언했죠. 전체적인 입장은 어제와 비슷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내놨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어제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하락에 더 큰 확신을 가져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머지않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LPL 파이낸셜 시장 전략가는 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죠. 또 파월 의장은 너무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지연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럽 중앙은행도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시장의 투심을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떨어지는데 더 많은 자신감이 들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데 6월이면 훨씬 많이 알 것이라면서 시장의 기대를 촉발시켰습니다. 또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게 잡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늘 ECB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6월 금리 인하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나온 발언을 소화하면서 국채는 단기물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8, $82에 거래됐습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랠리를 이끈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4.47% 상승했는데요. $900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죠. 오늘 주가 상승에는 미즈호 증권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즈호 증권은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850에서 $1,000로 높였습니다. 오늘 인텔도 엔비디아와 같이 웃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이 군용 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3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주가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넘어섰는데요.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아미크레틴이 임상실험에서 기존 제품보다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보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주가는 8.95%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은 약 5,660억 원으로 테슬라와 비자를 제치고 전 세계 12위로 올랐습니다. 미국 양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크로거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고객 방문이 늘면서 4분기 매출이 6% 증가했는데요. 특히 53주차를 제외하면 디지털 매출이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쉐이크쉑은 투자은행 TD 코엔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가가 3.45% 올랐습니다. 회사의 마진 확대 전략과 새로운 CEO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목표 주가 또한 91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흐름이었던 오늘장에서 하락폭이 컸던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4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3 회계연도 전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했고 비교 매출도 9% 감소했습니다. 또 LSEG 추정치를 밑도는 2024 회계연도 순매출이 예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파월 비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금리 발언이 있었는데 간밤에도 추가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이동한다는 확신을 기다린다면서도 멀지 않은 시점에 확신이 들면 긴축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날도 언급했지만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평가를 추가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요? 네, 파월 의장은 가까운 시일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 주가 급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변화라고 하기에는 이런 현실이 유독 테슬라에게만 가혹해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전기차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테슬라가 어쩌다가 10위권 밖으로도 물려났을까요? 네, 우선 테슬라 시총은 작년 1월 이후 상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각종 악재로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더니 결국 10위권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은 5,622억 달러로 5,634억 달러인 비자에 밀렸습니다. 미국 기업만 따지면 테슬라의 시총 순위는 11위, 대만 기업인 TSMC의 ADR까지 포함하면 12위입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또 특히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왜 이렇게 시총이 뚝뚝 떨어질까요? 네, 주가가 또 한 번 추락한 건데요. 테슬라 주가는 현지 시간 6일 2.3% 하락한 176.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5월 17일 173.86달러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때 주가 하락 요인은 테슬라의 가장 낙관적이었던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의 비관적인 전망 때문인데요. 애덤 조나스는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출고 대수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200만 대 선에서 그칠 것이라면서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순영업이익 기준 적자를 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낮췄는데요. 전기차 수요 부진은 물론이고 자동차 업체 간 할인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이 정도
정도 상황이면 다른 업체들 상황은 어떨까요? 네, 우선 할인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부문 실적 공개를 꺼리지만 테슬라와 비아디 두 회사를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전기차 사업부 실적을 따로 공개하는 포드는 작년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손해가 4조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업계에서 이렇게 가격 경쟁이 계속되면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과 달리 테슬라 이런 전기차 업계는 엄동설환을 여전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7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5%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6월까지는 물가지표를 봐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내렸고 올해 물가상승률은 이전 전망치였던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서 한 달 새 약 8조 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YCB가 공개한 투자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보유 예금 총액은 772억 달러로 무디스가 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전과 비교해 7%,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사 2명이 자사 주식을 약 2,400억 원가량 매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텐치콕스 엔비디아 이사는 보유한 주식 20만 주를 850달러 선에서 처분했습니다. 마크 스티븐스 이사도 최고 855달러에 12,000주를 판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391억 원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 시행 첫날부터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티에르 브루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애플이 대체 가능한 앱스토어 설치를 막았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담당 부서에 이를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테라 사태의 중심 권도영 대표의 한국 송환 소식부터 AI 훈풍을 타고 통큰 배팅에 나선 반도체 업계 소식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테라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영 대표가 도주 2년여 만에 결국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앞서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점, 또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점들을 이유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만큼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으로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가격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테라와 루나코인을 계속해서 발행해 결국 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쳤는데요. 뒤집힌 결정에 주요 외신들은 반전이라는 표현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현지에 올해 총 10개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요. 2나노, 또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한 첨단 패키징 공장뿐만이 아니라 3D 패키징 공정 1나노 생산을 위한 초속 다지기까지 대대적인 반도체 방패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TSMC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 8조 원이 들어간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이 지난달 문을 열었고 조만간 제2공장 공사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도 팹 건설이 한창입니다. 업계는 TSMC가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인 3나노는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뺏겼지만 공격적 투자를 앞세워 2나노 부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큰 배팅에 나선 건 TSMC뿐만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올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들여 HBM 선두 굳히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회사 전체 지출의 10분의 1을 패키징 공정에 투자하는 건데 최우선 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면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글로벌 점유율은 50%가 넘는데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이 한 발 앞서 5세대 양산에 나서며 추격에 불을 지폈고 삼성전자도 업계 최대 용량인 36GB의 HBM3E 개발 소식을 알리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반도체 업계 AI 신드롬을 타고 무섭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 시가총액은 무려 우리 돈 1경 원에 육박한데요. 불과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상장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에서 현재 6%까지 뛰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선두 엔비디아의 시총은 같은 기간 26배 넘게 늘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를 앞세워 최근 8개월 동안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2배 늘어났습니다. 미국 브로드컴과 반도체 슈퍼을 ASML, 또 대만 TSMC도 시총을 크게 늘렸는데요. 미용기자의 신문은 챗 GPT 등장을 계기로 지난해는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커졌다고 짚으면서 엔비디아와 TSMC의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잡음도 많습니다. AI 또 반도체 업계 기술 유출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한 직원은 수년간 AI 사업 관련 비밀 파일 500여 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근 3세대 HBM에 머물러 있던 마이크론이 순식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치고 곧바로 5세대 양산에 뛰어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HBM과 D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지난 2022년 7월 퇴사한 뒤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측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소식들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이 확신과 관련해서 이제 멀지 않았다 이 발언을 내놨고 또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S&P 500과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탄력과 요즘 또 들어가는 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도 요즘 시장의 반응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질적인 측면 쪽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파월 의장의 두 번째 통화정책 보고 발언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보단 조금 더 많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환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확신이 들키기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쪽에 발언을 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그리고 PC 지표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 확인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확신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인하 들어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마음을 좀 투자 심리를 좀 다독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또 하나 눈여겨볼 매크로 지표 쪽에서 달러가 드디어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103대가 달러 인덱스가 이탈하면서 102.8대 기록하는 부분들 눈여겨보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덧 0.3% 하락해서 4.09까지 4.1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살아나면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보여졌다라는 부분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압박들이 좀 사라졌다는 쪽들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의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그밖에 전기차 쪽 요즘에 좀 부진했다가도 테슬라, 리비안 모두 다 상승세로 반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흐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5%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 반도체주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 우려는 잠시 접어둬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들도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겠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AI가 주도가 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한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다 이제 AI만 스치면 다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돈을 못 버는 AI는 철저히 배제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기대는 높았지만 제대로 돈을 못 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탈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주가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 쪽에 주축이 되는 종목들은 관심이 많아지고 또 주가의 상승 탄력들도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의 인프라의 핵심은 반도체다라는 쪽을 바로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드디어 $900대 넘어가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또 브로드컴이죠.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AI 가속기라고 하는 NPU 쪽에 무게가 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아직 확인이 제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3%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부진한 거 가이던스가 좀 약한 거 아니냐 한쪽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돈 버는 AI 쪽 그리고 지금 AI 된 투자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AI 서버 관련된 관심들 상당히 높아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소폭입니다만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다시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하루지만 짧은 시일 안에 주도주의 변화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 쪽이 주도를 잡다가 바로 차익 매물 나오고 그게 삼성 SDI의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쪽으로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변동성도 섹터별로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수가 좀 넉넉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신경이 그렇게 안 쓰일 텐데요. 지수는 작은 박스권에 갇혀놓고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묶어놓고 변화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한된 쪽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한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삼성 SDI의 좀 구체화된 전고체 배터리의 전략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어떤 정확한 업황과 관련된 쪽에서는 전기차의 어떤 리튬과 관련된 가격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리고 또 판매량과 관련된 쪽에 대한 전기차 제조업체의 확신은 아직 들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그러니까 큐에 대한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감은 커지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섹터들 특히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머지 배터리 소재 관련된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도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또 강세 흐름들에 맞춰서 또 선물 동향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세로 다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다시 현물 매수가 확대되면서 레벨업을 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또 체크를 해보면서 반응을 확인하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머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JP모건 자산운용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경제 재가속화 위험이 낮다며 올해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We've gotten strong data, but we want to look at things not just 1 month, but we want to look at them more holistically. And so I think what you're seeing inflation that has come down a lot. Core PCE and headline PCE both have 2 handles on them as it relates to the year-over-year rates. I mean, that is a lot of progress from just a year ago. And then when I look at the broader economic landscape, things are strong. But what I'm watching for is the risk that they're reaccelerating. And right now, I still see that risk of reacceleration as fairly low. That's what's giving the confidence to still say, yeah, by middle of this year, we can reduce the amount of policy restriction. 5% maybe not so necessary when you have a 2 handle on inflation and growth is slowing.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미국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재무위기에 빠졌던 뉴욕 뱅코프의 주가는 어제 장중 한때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하면서 뉴욕 뱅코프는 하루 만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는데요. 하지만 지역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이 대중들에게 완전하고 공정하고 또 정직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any banks are public companies. Those banks need to make sure that they make full, fair, and truthful disclosures to the public so that the public can make their investment decisions. We are always monitoring markets for systemic risk. And the reason is because investors get harmed when one bank or one non-bank, it could be a bank, it could be a hedge fund, that fails and spills out into the market. 시티그룹의 선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뉴욕 뱅코프의 국한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certainly what we're seeing is good news for the market, takes a risk out in that regional banking space. But more broadly, I think we're in a very different place than we were, let's say, last spring. Last spring, this was a new risk within the regional banking sector, and you saw wild moves in markets as people tried to assess, what would be the spillover to the broader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I think we saw then it was concentrated in a few banks, and I think we're seeing that now as well, that this issue is really concentrated within New York Bancorp. And more broadly, we think that the risks within commercial real estate are fairly modest. 한편 6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15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투기적 자산군이라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This is a highly speculative asset class. One could just look at the volatility of Bitcoin in the last few days. And look, I grew up loving roller coasters. Maybe in my adult years I don't ride them as much, but you really should be conscious as the investing public that this is a bit of a roller coaster ride on these volatile assets. And then the question is how firm is the foundation?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진단은 희망적인데요. 다만 비트코인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선두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을 때의 위험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4.5%로 4회 연속 유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관련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로 예보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간호사의 약물 투여, 처방, 진단서 작성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병원에 남은 의사들에 대한 추가 보상 재원도 마련됐는데요. 자, 정광윤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미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정부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위임된 검사, 약물 처방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 초안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또 월 1,800억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네. 자, 물가 상황도 좀 짚어보죠. 지금 과일값 폭등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뭐 뚜렷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가격이 핵과일 출하 전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넉 달 이상 높은 가격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0% 적은 상황에서 저장량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도매가 기준 사과와 배값은 1년 전보다 각각 120% 넘게 뛰었는데요. 정부는 각종 비용을 지원해 사과값을 10% 이상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배추와 무 등 일부 채소도 올 봄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 비축분을 방출해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권 소식 하나 짚어보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천억 원에 육박해 1년 전보다 35%가량 급증했습니다. 1인당 평균 1,700만 원을 뜯겼는데요. 전체 피해자 수는 11,000여 명으로 10% 정도 줄었지만 1억 이상 피해는 무려 70% 늘었습니다. 대출 빙자와 가족, 지인 사칭, 그리고 정부 기관 사칭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고액 피해자는 주로 정부 기관 사칭에 당했다며 1인당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사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 40대는 대출 관련 피싱에 약했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의 4분의 3은 50대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6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버스 정보 시스템에 어제 오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4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부터 LG U+ 통신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 운행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LG U+는 오류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에 복구가 완료됐고 구체적인 오류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네덜란드 정부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 기업 ASML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이른바 베토벤 태스크포스를 급하게 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ASML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강력한 환경 규제, 높은 세금 등의 이유로 외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SML이 네덜란드를 떠나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덜란드에선 마르크 리터 총리가 직접 페터르 데닝크 ASML 최고 경영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베토벤 작전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득세 면제 기간을 과거 수준인 5년으로 되돌리고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리걸테크 공룡의 한국 진출 소식에 국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리걸테크 업체 렉시스는 법률 특화 AI 솔루션인 렉시스 플러스 AI를 한국에 선보입니다. 국내 스타트업과 로펌들이 법률 분야의 AI 적용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 서비스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현지 시간 6일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조치로 미국과 거래하던 중국 기업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물량이 국내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CDMO 4위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비만 치료제 생산 공정을 갖춘 한미약품 등이 호재 기업으로 거론됩니다. 조선일보는 미래차 전환기를 맞은 완성차 업계가 또 한 번 특허 출원의 격전지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업계에선 빅3로 불리는 세 부문의 특허 다툼이 치열한데요. 전기차 성능을 직접 좌우하는 구동계, 하이브리드 구동계, 그리고 배터리 등 수명에 영향을 미쳐 주행 거리를 좌우하는 열 관리 부문 등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국가의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도요타가 빅3 분야에서 14,000건가량 특허를 출원해서 가장 많았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8천여 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기사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CJ제일제당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가 국내 온라인 쇼핑 점유율 1위 업체인 쿠팡과 납품가 갈등을 벌이던 CJ제일제당을 전격 입점시킨 겁니다. 알리는 어제부터 앱 첫 화면에 대대적인 광고를 걸고 CJ제일제당의 햇반과 스팸, 비비고 만두 등 대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즉석밥과 만두, 가공햄 등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입점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대한 알리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한미 주요 마트 종목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마트 관련주 올해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16%, 17% 정도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마트가 8%, 또 하이마트가 4%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신저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합니다. 한미 마트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린 건 실적 성장성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 또 롯데 하이마트는 시장 예상치의 절반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성장 불확실성으로 저 PBR 테마에 속하는데도 밸류업 정책 수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시작합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9억 규모의 배임 사고뿐 아니라 금융지주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매각 협상이 결렬된 HMM과 관련해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재로서 재매각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열린 해운 물류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HMM은 국가재정이 투입된 회사여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겠다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6일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은 최종 결렬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출근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에는 5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금리 인하 시간표.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상원에 출석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힌트를 줬습니다. 연내 금리 가능성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물가 둔화세 확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좀 돌아선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미국 하원과 상원에 나와서 이제 반기 통화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루 전 하원에서는 금리 인하를 올 언젠가, in some time,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런데 물가가 좀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가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시점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Not far from it. it이라는 게 더 큰 확신을 얻을 때, 그때가 멀지 않았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내일 모레 당장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의 그 청문회 전체를 쭉 들어보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말 표현에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도 질문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이를테면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다그친 대목에 대해서 그것은 not far from it,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마치 이것이 3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라고 어떤 시기를 하루 전보다 더 당겼다 이런 거하고는 별로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뭐 지금 연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보여지는데요. 자, 세간의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어차피 금리 인하 쪽으로 갈 텐데 3월 달에 하면 어떻고 6월 달에 하면 어떠냐. 뭐 대세는 하락이다. 그러니까 금리 발언이 나올 때마다 어떤 낙관적인 신호고 증시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회고해 보시죠. 작년 9월 달, 10월 달 그 당시에 이미 올해 금리 인하될 것이다. 뉴욕 증시는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1월 달 금리 인하한다, 3월 달 금리 인하한다 쪽이 시카고 패드워치의 당시 그 금리 인하 배팅 비율이 90%까지 올라갔더랬어요. 그러나 금리 인하 1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3월 달, 3월 19일부터 FOMC인데요. 금리 인하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빚어지냐면요. 금리 인하 시점이 왜 중요하냐. 작년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개 은행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은행들이 금리 인하가 임박한 줄 알고 국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려가는 시점으로 바뀔 때 그때가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이 SVB 은행 같은 4개 은행이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돈을 빌렸다가 1년간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그로 인한 이중의 고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 인하 시점을 잘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 희망하는 대로 제롬 파월의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시종일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통하는 메시지는 거시경제 지표 보고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거시경제 지표는 결국은 CPI나 PCE 또 고용 이 두 가지거든요. 물가와 고용입니다. 그런데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이 나올 당시에 주간 실업보험자, 실업자가 조금 더 늘어나야 금리를 빨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 청구한 숫자 일주일 전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1만 명이 실업보험을 청구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정상적인 평상적인 상태에서 보통 주간 30만 명 정도는 됐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아직까지 거시경제 지표는 조금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멀지도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실망도 또 낙관도 할 필요 없이 액면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이 또한 과거에 나온 겁니다만 좀 더 강조한 얘기가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물가 억제 목표를 2%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가 되어야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2%로 내려간다는 신호, 시그널만 보여도 서로 2%까지 안 가도 이를테면 2.56이 돼도 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하게 굳이 2%까지 갈 필요는 없다. 2%로 내려간다는 신호. 그 얘기는 한두 달 후에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우리 시간대로 오늘 밤 나오는 미 노동부 고용 보고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용 보고서 상으로는 현재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로는 현 신규 고용의 숫자가 한 달 전보다는 조금 줄었을 것으로. 줄었을 것이다. 예, 이것은 신규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보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접근한다. 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신규 고용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줄어든, 그래서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 상태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선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켜보시죠.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굴욕. 테슬라 주가에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해는 있지만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났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가 참 잘 나가는데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기업 중에서
좀 흔들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픽 CG를 한번 보시면요. 뉴욕 증시 시가총액 순위, 오랫동안 시가총액 순위 1위가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애플 2등으로 지금 처져 있습니다. 근데 애플보다도 더 심각한 회사가 하나 있죠. 그 회사가 바로 테슬라. 테슬라 보통 탑 10을 얘기하는데 테슬라는 탑 10 중에서 상위권이었고 한때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회사 있죠. 알파벳이라는 회사, 저 구글 회사도 3위까지 올라갔던 회사예요. 네. 근데 저것도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 잘 되고 있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세 회사, 애플과 구글, 알파벳, 테슬라 이 세 회사가 조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서학개미들 이 회사를 통칭해서 애구라 그 애물단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자, 애플의 애구라의 애는 애플, 구는 구글의 구, 그다음에 라는 테슬라. 이 애구라 이 회사가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네. 여기 많이 투자했던 서학개미는 이 회사가 조금 휘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애구라, 애그그 이 애물단지 세 회사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네.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또 전기차의 여러 가지 어떤 캐즘의 덫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거기다가 일란 머스크의 악재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 애플 또 구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베토벤 작전. 자, 음악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슈퍼을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본사 이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지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이전을 막기 위한 작전명이 베토벤인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베토벤 뭐 음악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유명한 음악가죠. 네덜란드 출생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인의 한 사람이죠. 네덜란드 정부가 느닷없이 베토벤 작전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 작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베토벤은 네덜란드 출신이면서 전 세계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계인들을 달랬다. 자, 지금 오늘날 현재 세계에 행복을 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회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다. 그래서 베토벤을 지키듯이 ASML을 지키겠다라는 이름으로 베토벤 작전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아시는 대로 베토벤은 주로 활약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독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왜 네. 떠나갔느냐? 독일이 음악할 환경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네덜란드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정권 교체가 이제 우파 정부로 왔는데 이 우파 정부가 이민을 대대적으로 그 이민의 조건을 억제하는. 자, 지금 컴퓨터 CG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저것은 정권 교체 전 정부입니다. 정권 교체 전 정부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해외 이민 안 받겠다. 해외 이민에 대한 어떤 세금 혜택 줄이겠다. 또 법인세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회사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SML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이 정부가 상당히 쇼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ASML의 CEO는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가 ASML의 어떤 경쟁력인데 그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아주 회사를 옮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네덜란드 우파 정부가 어떤 이민 억제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ASML과 만나서 ASML에 일부 특혜를 주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기업이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인플레 거지.
국내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물가가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소득이 못 따라가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상황이 지난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우리 전체 국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지난해 소득이 늘었습니다. GDP도 늘고 얼핏 보면 더 잘 살아졌네. 그런데 이 소득은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은 액면 그대로 내가 1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벌었다. 그것이 액면 임금이고요. 그런데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물건을 사올 수 있느냐. 네. 서로 명목 임금이 10%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20% 오른다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것이거든요. 네. 자, 지금 우리 통계를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실질 임금이 감소했어요.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 이것은 결국은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졌고 물가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목 임금과 이 실질 임금의 그 차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커요. 그러네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명목 임금보다도 실질 임금이 상승폭은 적지만 실질 임금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 특히 어떤 실질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바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채소 너마저 지금 물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 사과 값이 폭등하면서 귀하신 몸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채소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선 제품들 가격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지금 인플레 거지가 됐습니다. 뭐 거지란 얘기는 좀 과한 편이고요. 인플레 때문에 실질 임금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물가가 먹고 사는 생필품 중에서도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에 이어서 채소류까지도 2월 달에 12%나 올라서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거 하면 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보다도 우리 그 가계비 지출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이 채소, 과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채소, 과일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정부 일부 공직자들은 설이어서 어쩔 수 없다, 겨울이어서 어쩔 수 없다, 곧 나아질 것이다 하는데 설은 작년에도 있었고 겨울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70%나 올랐다. 이것은 계절 탓하기에는 좀 궁색하거든요. 네. 특히 지금 사과가 오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채소도 덩달아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핵심의 진원지가 사과입니다. 사과 농식품부에서는 검역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속내는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 표를 의식해서 지금 정부가 수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농민들 막으려다가 전 국민의 표도 다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입을 하면서도 농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사과가 제기한 이 식품 인플레이션 이 대목은 선거나 이런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말로 인플레 거지들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거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저희가 물가 대책을 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주요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금리 인하 시간표, 테슬라 굴욕, 베토벤 작전, 인플레 거지, 그리고 채소 너마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선두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을 때의 위험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연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4.5%로 4회 연속 유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로 예보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데 거품으로도 일단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이틀 연속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매파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주현 캐스터, AI가 계속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부터 파월 연준 의장까지 밤사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최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3%, 1.51% 올라 두 지수 모두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선두는 엔비디아가 달렸는데요. 오늘 엔비디아는 4.47% 오르면서 주가는 $900를 돌파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노보노리스크의 활약으로 일라일릴리의 상승폭이 크진 않았던 가운데 브로드컴은 조금 전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적이 AI 랠리의 불씨를 또 한 번 키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발언한 데 이어 오늘은 상원에서 증언에 나섰죠. 전체적인 입장은 어제와 비슷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내놨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어제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하락에 더 큰 확신을 가져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머지않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LPL 파이낸셜 시장전략가는 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죠. 또 파월 의장은 너무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지연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럽 중앙은행도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시장의 투심을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2% 목표치 데이터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6월이면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기대를 촉발시켰습니다. 또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게 잡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늘 ECB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6월 금리 인하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나온 발언을 소화하면서 국채는 단기물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8, $83에 거래됐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랠리를 이끈 엔비디아입니다. 4.47% 상승했습니다. 또 $900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주가 상승에는 미즈호 증권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즈호 증권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엔비디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850에서 $1,000로 높였습니다. 오늘 인텔도 엔비디아와 같이 웃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이 군용 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3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주가는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노보 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제 아미크레틴이 임상실험에서 기존 제품보다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보인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주가는 8.95%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약 5,660억 원으로 테슬라와 비자를 제치고 전 세계 12위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양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크로거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고객 방문이 늘면서 4분기 매출이 6% 증가했는데요. 특히 53주차를 제외하면 디지털 매출이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쉐이크쉑은 투자은행 TD 코엔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가가 3.45% 올랐습니다. 회사의 마진 확대 전략과 새로운 CEO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목표 주가 또한 91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흐름이었던 오늘장에서 하락폭이 컸던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4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3 회계연도 전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했고 비교 매출도 9% 감소했습니다. 또 LSEG 추정치를 밑도는 2024 회계연도 순매출이 예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어제도 하원 청문회에서 금리 관련 발언을 했는데 간밤에도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이동한다는 확신을 기다린다면서도 멀지 않은 시점에 확신이 들면 긴축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날에도 언급했지만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평가를 추가한 겁니다.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파월 의장 뭐라고 했나요? 네, 파월 의장은 가까운 시일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테슬라가 올 들어 주가 급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변화라고 하기에는 이런 현실이 유독 테슬라에게만 더 가혹해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전기차 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테슬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시총은 작년 1월 이후 상위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각종 악재로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더니 결국 10위권에서 탈락했습니다. 최초로 밀렸던 시점으로 보면요. 현지 시간 6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은 5,622억 달러로 5,634억 달러인 비자에 밀렸습니다. 미국 기업만 따지면 테슬라의 시총 순위는 11위, 대만 기업인 TSMC의 ADR까지 포함하면 12위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저가 매수하시는 반대 투자자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총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테슬라 주가는 주가가 또 한 번 추락한 건데요. 이 테슬라 주가는 현지 시간 6일 2.3% 하락한 176.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5월 17일 173.86달러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때 주가 하락 요인은 테슬라의 가장 낙관적이었던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의 비관적인 전망 때문인데요. 애덤
어담 조나스는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출고 대수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200만 대 선에서 그칠 것이라면서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순영업이익 기준 적자를 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낮췄는데요. 전기차 수요 부진은 물론이고 자동차 업체 간 할인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업체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까? 네, 우선 할인 경쟁이 격화되면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부문 실적 공개를 꺼리지만 테슬라와 비아디 두 회사를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전기차 사업부 실적을 따로 공개하는 포드는 작년 1에서 3분기 누적 손해가 4조 원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업계에서 이렇게 가격 경쟁이 계속되면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얘기 여기서 정리해보죠. 잘 들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7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5%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6월까지는 물가지표를 봐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내렸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이전 전망치였던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서 한 달 새 약 8조 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YCB가 공개한 투자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보유 예금 총액은 772억 달러로 무디스가 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전과 비교해 7%,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AI 훈풍을 타고 통큰 배팅에 나선 반도체 업계 소식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현지에 올해 총 10개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요. 2나노 또 웨이퍼원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한 첨단 패키징 공장뿐만이 아니라 3D 패키징 공정 1나노 생산을 위한 초석 다지기까지 대대적인 반도체 방패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TSMC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 8조 원이 들어간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이 지난달 문을 열었고 조만간 제2공장 공사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도 한창 팹 건설에 나서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큰 배팅에 나선 건 TSMC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들여 HBM 선두 굳히기에 나설 계획인데요. 회사 전체 지출의 10분의 1을 패키징 공정에 투자하는 건데 최우선 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면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글로벌 점유율은 50%가 넘는데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이 한 발 앞서 5세대 양산에 나서며 추격에 불을 지폈고 삼성전자도 업계 최대 용량인 36GB의 HBM3E 개발 소식을 알리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불이 붙을 만큼 잡음도 많습니다. AI 또 반도체 업계 기술 유출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한 직원은 수년간 AI 사업 관련 비밀 파일 500여 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근 3세대 HBM에 머물러 있던 마이크론이 순식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치고 곧바로 5세대 양산에 뛰어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는데 SK하이닉스에서 HBM과 D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지난 2022년 7월 퇴사한 뒤 마이크론으로 임원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측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에 더욱 눈길이 가는 소식들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그 주범은 바로 미국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재무 위기에 빠졌던 뉴욕 뱅코프의 주가는 어제 장중한 때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하면서 뉴욕 뱅코프는 하루 만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는데요. 하지만 지역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이 대중들에게 완전하고 공정하고 또 정직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any banks are public companies. Those banks need to make sure that they make full, fair, and truthful disclosures to the public so that the public can make their investment decisions. We are always monitoring markets for systemic risk. And the reason is because investors get harmed when one bank or one non-bank, it could be a bank, it could be a hedge fund, that fails and spills out into the market. 한편 6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15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투기적 자산군이라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This is a highly speculative asset class. One could just look at the volatility of Bitcoin in the last few days. And look, I grew up loving roller coasters. Maybe in my adult years I don't ride them as much, but you really should be conscious as the investing public that this is a bit of a roller coaster ride on these volatile assets. And then the question is how firm is the foundation?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 유지된 건 나쁜 소식이 아니지만 실제 우리 경제가 현재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먼저 피치 평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 경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지목했던 부분이 반도체 수출은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도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피치는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를 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외 건전성이라든가 거시경제 회복력,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 AA-를 유지를 했는데요. 피치는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경상 수지 흑자 폭도 올해 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재정 건전화 노력을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정부의 총 지출이 2.8% 증가하는 반면에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이제 세수가 크게 늘고 이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될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약화, 그다음에 북한과의 긴장 고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뭐 해외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물가가 지금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기는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야 이제 좀 금리도 인하되고 경기도 좀 살아나는데 빨라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생활 물가가 너무 빠르게 높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10월부터 둔화되던 소비자 물가도 지난달에 반등을 해서 3.1%를 네. 지금 기록을 했고, 이런 데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특히 채소류, 과일 가격들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생활물가 지수가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물가 지수가 높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높으면 이제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임금이 상승하면 다시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스파이럴 현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유가가 지금 뭐 80%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 6월 하반기에 가면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성장률도 좀 보죠. 피치가 전망한 게 올해 우리나라가 2.1%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KDI는 2.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자리가 이제 2%로 계속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저성장 기조가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성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보면 워낙 이제 내수가 고금리, 고물가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수가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로 이제 감소율을 확대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신성 동력 확충이 지연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그 실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 제고에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OECD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미국보다도 낮게 전망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은 심각한 수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 구조조정을 통한 이제 신성장 동력 확충이나 노동 개혁이나 규제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1%대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는 0%대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뭐 우울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이 추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반도체 수출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은 내년까지는 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거로 이제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도 이제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반도체를 제외한 물론 이제 조선 디스플레이,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수출 증가율은 상당히 높지만 지금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별로도 이제 중국 수출이 이제 흑자로 17개월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춘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과 수입이 모두 하락한 측면에서 이제 흑자가 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치고 제1 수출 대상국이 됐지만 여기에도 미국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 등은 이제 감소를 하고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PC 등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증가세가 좀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미 수출도 이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지 상승세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수출이 이어질 거라고는 전망을 하셨지만 사실 AI 붐에서는 조금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바깥에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지금 뭐 자국 내에서 지금 연합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양회 개막하면서 AI 플러스라는 개념까지 도입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 모멘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과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국가 간 기업 간 이제 경쟁은 날로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는 그렇죠.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이제 자력 갱생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대국들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우리가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제조업 대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응용 기술의 바탕을 둔 추격형 기업들의 이제 그게 대부분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추격형에서 선도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원천 기술에 기반한 이제 고부가치 산업을 다량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R&D 투자를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M&A라든가 파트너십 등 이제 외부 역량도 강화하는 이 추출액 전략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지금 이제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A 이런 거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들 정서가 별로 안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기업 기술 탈취니 뭐 이런 문제들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M&A와 관련돼서 있는 장애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들을 좀 과감하게 정부가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기업 자체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 주도에 뭔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스스로의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고, 정부도 이런 것들이 정부가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할 수 있는 지원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의 R&D 투자의 거의 한 50% 가깝게 투자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기업들에도 중소기업들에도 R&D 투자에 대한 확대를 좀 해나갈 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이것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선두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을 때의 위험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4.5%로 4회 연속 유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관련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로 예보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열풍에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제2의 엔비디아 찾기에 쏠려 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이미 꼽히는 기업, 영국 반도체 기업 ARM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인데요. 간밤 나온 브로드컴 실적부터 인공지능 주도주 옥석 가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브로드컴은 AI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인데요. 그렇죠.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에 4% 이상 올랐었더랬어요.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한때 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3% 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지금 브로드컴의 이 실적이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브로드컴 실적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매출이나 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잘 되고 있다. 사실 브로드컴 실적이 좋은 얘기는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아주 기폭제가 됐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델 컴퓨터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엔비디아가 또 올랐죠. 등달아 오르는 것처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으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기대도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미래의 어떤 예측 가이던스였어요. 특히 연간 이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브로드컴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4분기 매출이 119억 달러, EPS가 10.99로서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높았다. 뭐 그런 면에서 어닝 스프라이즈라고는 볼 수 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기대치보다는 조금 나빴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역시 AI 회사로서 AI 반도체 관련주로서 여러 가지 그 위세를 실적으로 또 한 번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출이나 이익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뭐 양면이라고 하시는 게 연간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근데 지금 제2의 엔비디아로 브로드컴이 꼽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사실 그 대목이 지금 핵심 제목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AI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AI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메커니즘, 그 먹이 사슬에 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수시로 바뀌는 AI 주도주의 판도 변화를 선제적으로 좀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 지금 AI 분야별 주도주를 보면요. 일단 AI가 잘 되니까 서로 간에 전부 AI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GPU인데 GPU를 설계하는 회사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1등이었습니다. 지금 AMD가 뜨고 있죠. 또 ARM은 설계의 기본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ARM을 설계하는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파운드리 회사, 지금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텔이 공장 GPU 생산 시설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중에서 GPU 형제로 같이 들어가는 HBM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자, 그런데 이렇게 GPU와 HBM을 생산을 하면 이것을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서버 구축하는 회사가 슈마컴이라는 SMCI, 또 델이라는 회사. 자, 그런데 구축하고 나면 이제 그 AI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AI는 그냥 옆에서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통신 시장에서 브로드컴, 퀄컴, 소프트웨어 이 회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생산, 그다음에 서버 구축하면 그 다음 단계가 네트워크 통신으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고 나면 데이터 센터를 축적하는 회사들은 현재 돈이 많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그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AI가 지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B2C 부분에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벌게 된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AI 분야별 주도주도
시간차를 갖고 주가가 오르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서버 구축에서 이 바로 통신으로 왔다. JP 모간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죠. 여기서는 제2의 엔비디아를 우리가 흔히 AMD가 GPU를 생산을 하니까 그런데 GPU를 2등으로 생산하는 AMD보다는 통신으로 연결하는 브로드컴이 훨씬 더 유망한 회사다. 이런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AMD가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자로 GPU를 2등으로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AMD보다는 브로드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JP모건의 주장인 거고요. 지금 뉴욕 증시 주도주 보면 올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동안 보면 M7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 7가지 종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5가지로 좁혀야 된다. 근데 또 종목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AI가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빵은 뭐 이미 맛이 좀 갔고요. 매그니피센트 7도 끝났다. 매그니피센트 7을 M5로 하자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판을 바꿔서 이제 AI5로 한다. 바로 이 AI5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주목을 끄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M7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M7에 들어가 있지 않은 회사로서 AI5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바로 AMD, TSMC, 브로드컴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있는 빵은 2013년부터 뉴욕 증시의 선도주였는데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기서 지금 애플, 구글이 조금 휘청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7으로 왔고 M7이 MNM이라는 그러니까 M자 2개, N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로까지 왔는데 가장 최신 버전은 제일 위에 있는 AI5.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이 회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브로드컴 하니까 사실 한국이랑은 또 약간 감정이 안 좋은 회사가 아니었나. 특히나 삼성전자에 갑질했다가 과징금 받았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징금 사건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191억 원을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 그 법원에 항소 절차를 거쳐서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이제 관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뭐 어떤 국가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도 사실 국제 경제 사회에서는 뭐 국적의 개념이 좀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대주주들이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삼성전자의 70% 이상이 외국인 주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갑질이냐.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가 덩치가 더 클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시가총액면에서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더 큰 회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왜 갑질을 하느냐? 갑질이라는 게 갑은 능력이 있어야 갑질을 합니다. 을보다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을로서 갑질을 당했다. 이 얘기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더 큰 소리를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이 갑질 사건의 핵심 내용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갤럭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갤럭시가 통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통신에 들어가는 칩,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통신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에 꼽지 않으면 갤럭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가 퀄컴하고 브로드컴이 있는데 삼성은 그동안에 퀄컴과도 또 브로드컴과도 같이 쌍방 계약을 맺어왔었는데 브로드컴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제품을 달라 이럴 때 브로드컴이 삼성전자한테 각서를 하나 써라. 우리 부품은 브로드컴만
쓴다는 각서를 써야만 브로드컴 제품을 주겠다. 전제를 단 거네요. 예, 이 대목이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냐면 퀄컴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오, 반대로. 그러니까 브로드콤이 삼성에 갑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갑질 당하면서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된 퀄컴이 삼성한테 다그친 거죠. 왜 우리 물건 안 사? 이러니까 사실은 저 큰 형님이 사지 말라고 그래요. 걔가 누구야? 이러니까 브로드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터진 사건이다. 이래서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사건을 보면서 물론 삼성전자가 뭐 힘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네트워킹 반도체 칩에 관해서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서 완전한 의리다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을 어떻게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 상당히 그 수가 상당히 그 높으신데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퀄컴은 그럼 누가 끌어간 회사일까요? 아니, 브로드컴은?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싱가포르요? 예, 미국 회사라고 알려졌는데 원래 출발은 미국 회사로 출발했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만든 통신 전문 회사인데 싱가포르의 그 통신 재벌이 이 브로드컴을 인수해가지고 싱가포르 자기 회사 이름도 브로드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있고 공장은 싱가포르에도 있고 브로드컴 공장이 또 실리콘밸리에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사건은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했느냐? 바로 브로드컴의 국적이 애매하다. 자, 브로드컴이 싱가포르 회사인데 그 싱가포르가 중국 화교들 자본으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브로드컴 뒤에 중국 시진핑의 그림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민감한 정보들이 또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브로드컴은 본사 한 축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고 우리 중국하고 관계없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인수가 되지 않았는데 자, 이 대목도 덩치는 퀄컴이 더 커요. 그런데 수익성이 브로드컴이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퀄컴을 더 작은 브로드컴이 인수하려고 했다. 그만큼 브로드컴의 경쟁력이 강하다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브로드컴은 그 구성상 뭐 중국이랑은 친한가요? 본인들은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일각에서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그 재벌들, 투자자들이 중국과 과연 관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만찬비를 전부 브로드컴이 냈어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공정당국에서 독점을 이유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로비는 브로드컴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만찬을 식주로 했는데 VM웨어가 인수 합병 승인이 바로 났어요. 그만큼 중국에서 영향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하고 친한가 여쭤보는 게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브로드컴이 더 녹록한가 했는데 또 어쨌든 이런 이제 마사지가 있었어야 가능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브로드컴 얘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그룹 간 통합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걸 두고 반대 또 찬성하는 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통합을 반대하는 한미약품그룹 장남, 차남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박사님 이게 통합을 두고 모녀 그리고 두 아들이 다투고 있는 그런 구도인 거죠? 예, 임성기라는 유명한 약사가 만든 회사가 한미약품이었고 그 한미약품은 사실 종로 사가에서 임성기 약국으로부터 출발한 입지전적인 제약회사예요. 지금은 이름을 한미사이언스라고 고쳤는데 이 한미사이언스 창업자 임성기 창업주가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배우자와 2명의 아들, 1명의 딸 이렇게 4명 간에 지금 남매의 난, 모자의 난 그야말로 가족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핵심은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제일 왼쪽에 나오는 그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한미약품그룹을 OCI라는 곳 화학회사예요.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느닷없이 약에 태양광을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태양광 회사와 왜 합치느냐. 그런데 이제 합치는 배경이 아들들이 보기에는 아들들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딸과 어머니가 일으킨 모반이다. 그래서 그 합병을 없던 거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 가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사실상의 심사가 끝났습니다. 곧 내일 모레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가처분이 어떻게 나오냐 하더라도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주총에서 전쟁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엄마는 송영숙 회장 모친은 딸을 차기 경영자로 밀고 있나 봐요? 겉으로는 그냥 합병인데 속 내용은 사실상 딸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주려고 하는 주식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큰 기업인 OCI에다가 합병을 시켜서 그게 들어가되 그 OCI 측에서 이 딸을 사내 이사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이 되면 OCI도 대주주로 들어와 있으니까 OCI 측이 아들을 배제하려고 딸을 키워주면 완전히 아들은 자동적으로 경영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노린 것으로 재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송영숙 회장의 딸인 그 현재 상속자 중에 한 사람인 임주연 씨가 어저께 OCI의 사내이사 후보로 정식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를 밟고 있네요. 이번 주총을 거쳐야만 주총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송 회장이 딸을 후계자로 택했는데 그 택하는 방식이 자신들의 주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OCI라는 큰 기업의 옷을 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박사님. OCI는 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인데요. 의외로 이 재계에서는 OCI가 왜 통합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OCI가 심지어 더 큰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워낙 한미약품이 좀 말도 많고 그동안에 정권시장에서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회사고 임성기 회장 살았을 때부터 주가 조작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관심을 더 끌었는데 실제로는 이번 한미약품 통합이나 모자의 난 또는 아들의 난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이 OCI입니다. OCI고 그 OCI 내에서도 이우현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회장님이시죠? OCI 그룹 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주식이 또 일대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창업주인 이회림 씨의 장손이고 또 바로 직전까지 회장이었던 이수영 씨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인 이수영 씨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다 보니까 지금 지분은 그 가계도의 오른쪽에 이보경, 이화영 이분들의 주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우현 씨는 현재 손자에서 회장이긴 하지만 주식 지분은 6.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촌들의 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CI 입장에서 경영권 승계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약품하고 통합을 하면 한미약품의 지분이 일부 OCI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자, 지분 변동 이후에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OCI 홀딩스가 최대 주주가 되지만 또 OCI에서도 한미약품의 송영숙, 임주현 씨 등의 지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합의만 하면 삼촌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한미사이언스와
OCI의 통합은 이우현 씨를 실질적인 오너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한미약품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끼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사님 그러면 뭐 이화영, 이보경 씨 삼촌들의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까? 삼촌들의 현재로서는 일단 이우현 씨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대목도요. 일단 OCI 쪽에서는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OCI의 가계도의 삼촌들인 이화영 씨라든지 또는 이보경 씨는 이미 다른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이우현 회장의 어머니가 김경자 씨인데요. 이 김경자 씨라든지 이우현 씨가 그 삼촌들의 각자 자기 회사 지분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OCI는 우리 아들인 이우현에게 넘겨라. 또 미망인인 김경자 씨가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도 어머니와 아들이 연합군을 만들면 의결권이 조금 더 커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한미 약품의 모여 연합군을 합치면 그야말로 연합군이 힘을 합친다고 그랬을 때는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했을 때요. 나중에 그 연합군 내의 의견이 달라지면 이것은 대분란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재계가 M&A와 관련된 또 승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연구 사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연합군 안에서도 의견이 벌어지는 거 저희가 과거에도 자주 재계의 역사에서 봤던 일들이니까요. 올해도 지금 정기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그 경영권 다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표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또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은 지금 서해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는 맑은 가운데 오후를 지나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1cm가량 눈이 쌓이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를 보이는 등 중부지방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도 부산이 영상 1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영하 1도 내외, 춘천은 영하 5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6도, 대전 7도, 세종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1도, 울진은 영상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와 대구 0도, 제주는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는 차차 맑아지겠고 남해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내린 후 개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반짝 꽃샘 추위를 보이다 일요일 낮부터 풀리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최고 3,000선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긍정론에 힘을 보태는 요소인데요. 이런 글로벌 시장 속에 우리 증시는 어디로 향할지 이어지는 100분 머니쇼에서 분석해드립니다. 네, 모닝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